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솔론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중도가 사라진 채 극한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서 중용과 절제를 앞세웠던 솔론의 정치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솔론이 왜 현자라고 불려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 이를 통하여 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네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론이라는 사람은 왜 현자로까지 불리게 되었는지, 솔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솔론이 현자라고 불렸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국가개혁의 성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론의 개혁 성과가 어떠했길래 이렇게 현자라고까지 불려질 만큼 위대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무슨 사물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스파르타와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아테네의 경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개혁을 했지만 스파르타는 이걸 부정했지요. 귀족들이 토지를 모두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나눠줬으니까요. 아테네의 경우에는 농민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데 중점을 두었지요.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풀려났지 않습니까? 반면에 스파르타는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지요. 스파르타는 자유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걸 적극 지원했지요. 그래서 환율을 인하하고 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도록 기술자들을 아주 환영하는 그런 정책을 썼지요. 반면에 스파르타의 경우는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화폐 사용을 억제하고, 또 식사조차도 가족들과 못하고 단체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들이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야말로 스파르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이지요. 그 결과로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아테네의 경우에는 경제적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고 부강하고 번영된 나라가 되었지만,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자유는 박탈되었지요. 인권은 무시되었지요. 또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를 가리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스파르타는 전쟁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전쟁하는 것조차도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게 되었더라, 이런 평가를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야말로 군국주의 군사 공동체 불량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아테네와 정반대의 길을 갔던 스파르타와 달리 아테네와 비슷한 길을 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론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개혁은 모두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본원적 욕구인 자유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뉴욕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인데, 미국 역사상 이런 예가 드물다고 그러죠. 자, 이건 1904년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썼다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유라는 개념으로 결박당한 백성을 해방시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04년의 얘기입니다. 2004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자유라는 말조차도 아주 생소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그야말로 선견지명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 40년이 지나서 농지계약을 앞두고 그 친구한테 보냈다는 편지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발췌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결국 자유가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농민의 90%들이 소작농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여기서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하는 건데 북한이나 스파르타처럼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쪽으로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자유의 원천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묘안으로 짜낸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이었던 것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네 장의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테네 대한민국은 이렇게 번영한 모습의 나라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반면 스파르타 북한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지요. 이것은 바로 한 나라를 건설할 때 그 지도자가 어떻게 주춧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후 자선만대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초라하게 그야말로 북한처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솔론이라는 현자가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론이 현자인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보여준 남다른 절제심에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솔론이 아테네 정계에 등장할 때 부자인 귀족들, 가난한 농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솔론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최고 집정관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고 얘기를 했죠. 정말 열화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고 집정관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건데요. 이제 그 분위기를 친구들이 보고서 솔론한테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야, 이 분위기 보니까 너 참주가 돼도 충분할 것 같다. 이참에 차라리 왕이 돼버려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솔론이 이걸 이런지하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뒷공론을 했던 모양이죠. 솔론은 몽상가인지 머리가 돌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신이 뭘 준다고 해도 거절할 사람 아니냐. 그물 가득 고기가 들어차도 무겁다고 그걸 끌어들이지도 않을 사람 아니냐. 뭐 바보인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왕을 시켜준다고 하면 내 가죽이라도 벗겨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자연 솔론의 귀에도 들어갔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솔론이 자기한테 그 참주가 되라고 제의를 했던 친구 포코스한테 시를 써서 그때 썼다는 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 조국을 구했노라. 내 손이 권력을 찬탈하고 폭력을 쓰지 못하게 붙들었고 나의 선한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막았노라. 나 후회하지 않나니 이것이 내 최고의 명성이 되리라. 이런 시거든요. 이 시에서 솔론의 속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붙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정말 손만 내밀면 권력이 자기한테 들어올 상황 아닙니까? 자기 손이 끌려가는 거를 절제를 발휘해서 붙들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절제심의 표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력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란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쿠데타도 일으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창극을 빚기도 하는 것이 바로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손만 뻗으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내 마음이 이걸 붙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정말로 뛰어난 절제심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물론 뭐 절제심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다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지요. 그러나 이게 최고 권력자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옆에서 와이프가 잔소리도 하고 또 제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걸 만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절제심을 발휘하고 싶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절제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최고 권력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억제하지 않으면 이걸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경우 스스로가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절제심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절제심을 잃게 되면 이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정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절제심을 잃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절제심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잘 가려서 이제 뽑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서 꼭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언론의 경우에는 그가 가졌던 절제심이 바로 이 델피의 격언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델피 사원을 복원한 모형인데 그 델피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거기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폴로 신전 바로 앞에 이런 기둥이 있는데요. 여기에 델피의 격언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뭐 델피 격언이란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인간 너희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바로 절제와 중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말에 대해서 특히 요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그리스의 칠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말, 그 가르침을 요 기둥에다 이제 새겨 놓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2세기경에 살았던 파우사니아스라는 여행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직접 보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델피의 격언을 바로 솔론이 한 말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솔론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절제와 중용의 표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도 솔론이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 얘기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델피 사원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폐허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만 자, 솔론이 이제 개혁을 할 때도 절제와 중용의 정신을 담아냅니다. 귀족 정치였던 아테네에서 귀족회의 그리고 바로 그들이 담당하는 재판 관할권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없애야만 귀족 정치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솔론이 이걸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든 좀 손을 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론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 보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뭐 귀족회의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판 관할권 같은 거 다 이걸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뒤집어 보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킨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와 중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내포한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최선이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솔론이 아주 명답을 합니다. 이 시기 아테네 시민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개혁을 이뤘다고 자신한다. 자, 이야기를 좀 뜯어보면요. 바로 시민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개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시민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과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고 잘못하면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부 당국자나 공직자들이 개혁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냥 허물어뜨리고 뜯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솔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은 이것을 근과옥조로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론이 현자인 세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진 미래를 내다보는 놀라운 선견지명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이 살라미스 섬을 점령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이 살라미스 섬은 이 피레우스 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한 이제 150년이 지나서 기원전 5세기경의 모습입니다만 이게 피레우스 항구입니다. 이렇게 번창한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뭐 오늘날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번창한 항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지중해의 무역센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것이 바로 솔론의 선견지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환율 인하와 애국인들한테 문호를 개방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에서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예, 이게 올리브를 담는 항아리 암포라가 예술적 작품으로 격상되게 됐잖아요. 바로 몇 해 전 LA에 있는 유명한 게티 박물관에서 이 아테네 독이 특별 전시회를 했는데 그냥 특별 전시회가 아니라 아메이시스라는 작가 한 사람의 작품 한 150점 가까이를 모아놓고 전시회를 했거든요. 뭐 6개월 동안 2번이나 연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솔론의 선견지명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솔론이 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정말 가난한 나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먹고 살 길이 없는 아테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애국에다 내다 팔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국하고 교육을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데서 이걸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면 여러분 혹시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수출 입국,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입국을 내걸었을 때 이거 비웃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게 우리가 뭐 수출할 게 있어야 뭐 수출 입국이고 뭐가 있지 우리가 수출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공산품이라는 것은 겨우 우리 어머니 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가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수출 입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또 반대파에서는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애국에다 뭐 수천억 불을 갖다 팔고 있잖아요. 이게 수출 입국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를 또 통계로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수출 입국이라는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꺼냈을 때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요 1억 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금년 연말문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7천억 불 아마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게요 60년 만에 7,000배 성장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 또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 그리고 또 구두 밑창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상품을 외국에다가 팔았던 그런 종합무역상사의 세일즈맨들 이런 사람들이 노고가 다 함께 어우러진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박정희라는 선견지명을 가진 지도자가 수출 입국이라는 이런 말을 꺼내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데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론이 현자인 이유 네 번째는 그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린 친구들이 참주가 되라고 권유할 때 그걸 물리친 것도 참 뛰어난 것입니다만 스스로 하야한 이것도 참 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참 드뭅니다.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솔론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면
솔론이 이제 등장할 때는 뭐 아테네의 전 시민들이 그냥 열화와 같은 그 환영을 하면서 당장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모셔오다시피 해서 최고 집정관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아테네 시민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혼란이 수습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법을 따랐을 뿐이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본래 법에 신체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빌려줬다가 그걸 안 갚길래 땅을 차지했는데 그거를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 돼. 지금이라도 이거 다 되물리자 말이에요. 이런 이제 비난과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 농민과 무산자 계층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스파르타는 땅을 다 농민들한테 나눠줬다는데 아테네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자. 이런 요구와 또 비난이 빗발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생각도 못해서 이제 솔론이 결단을 내립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최고 집정관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그 대신 내가 정한 법을 앞으로 10년간 바꾸지 않겠다고 신을 걸고 맹세해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신을 걸고 하는 맹세는 이거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그걸 안 지켜야 되면 신의 노용을 사서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아난 다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요. 그러고서 이제 이곳저곳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가 갔던 곳이 뭐 여러 곳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키프로스 섬으로 갔다가 리디아 왕국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리디아 왕국은 그 금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엄청 호화스럽고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이제 여기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만, 그것은 솔론이 얼마나 그 현명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인데요. 그것이 바로 솔론이 현자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거기 있었던 일화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왕이 그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솔론이 오니까 보물창고로 데려가서 그걸 구경을 시켜줍니다. 여기 정말 보물이 그득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 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솔론한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한 이유는 크로이서스 왕 당신 아니겠소? 뭐 이런 답변을 기대하고 이렇게 물어봤지 않나 싶습니다만 솔론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테네 사람 텔루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이서스가 다시 되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솔론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부자랄 것도 없고 가난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농민이었지만 아테네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동료들을 구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틸리스라는 사람은 그 엘레우시스하고 아테네가 전쟁을 할 때 그 동료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적진으로 혼자 뛰어들어가지고 그 동료들을 구하고 자기는 강렬하게 전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테네 시민들이 그 두 아들도 아주 극진히 사랑하고 그래서 아들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 얘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런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의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솔론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자 이제 되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은 누구요? 또 이렇게 답합니다. 아글라우스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들지 않을 만큼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인간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특히 이 가족들과의 사랑 이것이 행복한 삶의 첫째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크로이세스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요? 솔론이 답을 합니다. 그것은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두 형제는 헤라 신전에 가고 싶다는 그 노모를 위해서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멍에를 메고 마차를 끌고 신전까지 가기는 갔는데 그만 탈진한 나머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화스럽게 그려지긴 했습니다만 뭐 실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 중에는 바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부모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것도 행복한 삶의 하나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 크로이시스 왕 이제 뚱해집니다. 이제 분위기를 감지한 솔론이 얼른 이렇게 다시 이런 말을 또 한마디 합니다. 폐하,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폐하보다 더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란 죽기 전까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 크로이시스 왕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을 일이 금세 닥칩니다. 바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페르시아의 왕하고 싸우다가 이제 졌거든요. 그렇게 돼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게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잖아요. 화형을 당하기 직전의 장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사람이 바로 아들입니다.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마 이 크로이시스 왕이 그때 현자라는 솔론이 한 말이 이것을 의미했나 보구나.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죽어서 관뚜껑에 못질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봐야 그때서 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갑자기 소나기가 날리는 바람에 이 장작불이 꺼져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키루스 대왕이 관용을 베푸는 바람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뭐 변론으로 치고,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는 솔론이라는 사람의 삶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가치 있는 얘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솔론이 왜 현자라고 불려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고요. 끝으로 우리가 솔론에게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하여 정리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절제입니다. 그는 손만 내밀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주, 즉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런 제의를 이런 지하에 주저없이 뿌리쳤을 정도로 남다른 절제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중용입니다. 그는 지난한 과제인 토지개혁과 정치, 사법개혁, 그리고 경제, 사회개혁은 물론 시민통합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총체적인 국가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용을 견지하였습니다. 셋째, 선견지명입니다. 그는 살라미스 섬을 점령할 때부터 피레우스 항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살라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다보았고, 또 찢어지게 가난한 아테네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해의 교역뿐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아차렸을 만큼 남다른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그는 스스로 물러설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최고 집정관 자리에 오른 그였지만 그의 개혁 덕분에 아테네가 안정을 찾고 나자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이때 그는 두말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권력자가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아는 것, 이것 또한 국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두 분 다 조금만 일찍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구정 연휴를 지나서 2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45분이 되겠네요. 다시 도진 아테네의 혼란과 참조 즉 독재자 페이시스 스트라토스의 등장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1월 한 달간은 지난해 대한연대 채널에 올렸던 제 강의 중에서 리더십에 관한 부분만 발췌 편집하여 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정 여주 잘 보내시고 이제 2월 6일부터 이제 새로운 채널에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는데 저녁 7시 45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